박경문의 상달의 노력하여 국민한테 정식히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되고자 하는 정치비와 그땐 왜 1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지난번에 우리 장인수 기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퀄로 나왔죠. 내용이. 내용이. 내용이 좋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일단 썸네일도 좀 낚시 효과가 조금 있었죠. 네. 장인수 기자를 장안수 기자라고 해야지 장안의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장인수라고 하니까 장인어른들만 보시고 사위들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언론의 행태, 이 개엄과 내란 과정에서 또 교묘하게 물타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언론의 형태를 콕 집어서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현실감 있는 얘기를 해주니까 확실히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도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이제 광고가 없으니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광고 잘 안 붙어요. 얘기했는데 좀 내가 광고주라도 안 붙여요. 아니 좀 얘기 좀 해봐 좀 잘 좀 광고주들한테. 내가 광고주라도 안 붙인다니까. 우리가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건 잘합니다. 특히 뭐 고기든 과일이든 이런 거 우리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인수 기자님? 고기 과일 제가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광고 잘할 수 있거든. 통합 조회수로 따지면 한 30만 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클 텐데. 그러니까 안 붙더라고. 그러니까 호감형이 아닌가 봐 우리가 다. 내가 광고주라도 안 보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광고를 실어줄까? 윤석열? 저는 억울합니다. 막 이러고 돈 많이 낼 것 같은데 걔는. 그 효과 있을까? 여기 나와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뭐 형편이 되시면 소액이라도 슈퍼챗 장인수 기자가 진행하는 전원일스 TV하고 또 우리 최화봉 TV, 박시영 TV에 각자 보는 채널에 소소하게 슈퍼챗 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도층 분석 특집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언제 책을 이렇게 다 쓰는지 모르는데 대선 출마용 사진과 아울러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작심하고 다시 기자. 역시 제목도 훌륭해. 저 기자가 뭐 리포터예요. 크롤이요. 기자 아니야 기자? 바닥을 기자, 바닥을 기자. 아니 최 의원님은 직업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한다. 지금 자세가 그래야잖아. 약간 기어서 진정성 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어제 접근할 때까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기다가 오디오를 끊어 먹었어요. 그래도 기다가 선을 잘못 끼워갖고 이 카메라 피해서 기다가 진짜로 기었어. 죄송해 죽겠네. 야 이게 취재했던 생생한 이야기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쉽게. 저한테 아직도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7시간 녹취록 보도 왜 그렇게 했냐 MBC에서. 아니 MBC 맞아.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그때는 왜 7시간 녹취록 보도 그렇게 했냐. 디올백은 왜 보도를 MBC에서 못하고 나와서 한 거냐. 너는 MBC 좋은 직장인데 그럼 왜 거길 살표를 내고 나온 거냐. 그거 이제 한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물어보시는데 책의 전반부는 7시간 녹취록 디올백 취재 후기 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MBC를 나오게 된 어떤 결심하는 계기이죠. 쭉 이제 방송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보도를 하기 위해서 쭉 이제 뭐 회사 안에서 보고도 하고 윗사람들이랑 뭐 싸우기도 하고 또 뭐 취재원들이나 제보자들 만나서 또 소통이나 상의도 하고 뭐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래갖고 기자들이 일단 MBC 기자들이 좀 많이 읽어봤는데 MBC 얘기여서 그런지 MBC 기자들은 상당히 재밌다고. 저때 저랬냐고. 뭐 힘들었겠네. 뭐 이러고 읽어보신 분들 평이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그래갖고 술술 잘 익힌다. 취재 후기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그냥. 그리고 이건 그냥 팬심을 하나씩 다 사셔야지. 우리 장인수 기자 응원하는. 아니 굉장히 궁금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반갑더라고. 그리고 이런 책을 또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뭐랄까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서 그간의 얘기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준 있는 질문을 하니까 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나한테는 맨날 물어보는 게 애가 3명이냐 4명이냐 아들은 있냐 없냐 뭐 변호사는 언제까지 못하는 거냐. 그거 엄청 맨날 헷갈리시더라고. 맨날 9월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 또 5월이라고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저한테 뭐 그 출판사 편집장이 전화가 왔어.
최강욱 의원 변호사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뭔가 사건을 의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제일 한심한 사람은 구속돼 있는 송영길 변호사님이요. 나한테 딴 사람 시켜서 연락 와가지고 자기 변호인 접견해달라고. 환장하고 내가 진짜. 자, 근데 이게 디자인도 좀 좋아. 세련돼 있어요. 일단 색깔이나 여러 가지 느낌이 야, 이거 보통 책이 아닙니다. 출판사가 어디예요? 10월이라고 출판사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대표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신 거. 느낌이 좋아. 그리고 좋아. 제가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뭐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러면 좀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뭐 언론개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언론이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졸리고. 근데 결국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한국 언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좀 가늠해보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언론개혁을 어떻게 하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언론이 MBC도 저 상황에서 저런 이유로 저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저런 것들이 기자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그런 어떤 가능성 내지는 한계를 좀 가늠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밌게는 그냥 술술 익힌다고 하는데 이제 뭐 독자의 몫이죠. 아니 그래도 언론이 너무 불신을 받는 시대고 또 기레기에 의해서 눈과 귀가 오염되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장 기자님 책을 보면서 그걸 좀 한번 세척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맑잖아 기운이. 나 이렇게 맑은 사람들이 좋아. 그러니까 청량한 기운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중도층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뭐 최강욱 의원께서 요즘에 뭐 보수 가표집도 있고 또 대선 시기에 나오면 늘 중도층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마 박시영 선생에게 본인이 이제 날아다닐 기회가 됐다. 이럴 때 전문가로서 뭔가 시민들께 정확한 판단 기준과 정보와 분석을 전해주는 게 하마의 도리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일단 12월 3일 이 내란 사태 이후에 방송을 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죠. 제대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되게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역사의 큰 물줄기는 지금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더디지만 하나하나 나가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들 스트레스 받고 저기 불안해 하시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요새 여론조사 결과 보고 제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짜증나. 그리고 제 전문 분야도 아니니까 뭐라고 어떻게 설명도 못 하겠고. 이게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다 설명을 해드려버리면 이제 5분 보고 끝이니까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결론을 마지막에 넣어야 돼.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일단 되게 이제 중도층 이야기하면 중도층하고 무당파가 같은가 다른가. 그래, 맞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잘 만들었더라고. 중도층하고 무당파가 도대체 같은 거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중도층을 물어볼 때 주관적 이념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게 당신은 보수야 중도야 진보야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 묻는 방법도 조사 기관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3점 척도로 너 보수야 중도야 진보야 이렇게 묻는 게 있고 하나. 또 한 가지는 보수냐 중도 보수냐 중도냐 중도 진보냐 진보냐 이렇게 물어서 중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은 보수로 카운팅하고 중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진보로 카운팅을 해요. 이 5점 척도라고 하거든요. 5점 척도 3점 척도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 말은 다 이해할 거라고 전제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해는 하는데 이 5점 척도로 물어보는 게 헷갈릴 것 같은데 5점 척도로 물어봤을 때 보수와 진보의 응답 비율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근데 3점 척도 너 보수야 중도야 진보야 하면 약간 중도 쪽으로 쏠려. 왠지 나 중앙에 있고 싶어. 중도 느낌이. 진보라고 하고 싶은 사람도 내가 중도라고 얘기할까 진보라고 얘기할까 약간 아리까리한 가운데 정도 있는 사람은 괜히 중도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넣어주면 응답하기가 좀 편한 거야. 그래서 저는 3점 척도보다는 5점 척도가 우리나라 현실에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닐 수 있는데 S냐도 이런 나는 응답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가 뭐를 지향하는 건지를 알고 사람들이 대답하느냐 이거지. 그거는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이제 예를 들면 정치 세력을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을 나 좋아해. 그러면 국민의힘 보수 쪽이니까 나는 그냥 보수야. 난 민주당을 좋아해. 대체적으로 진보야. 물론 중도 성향도 약간 있겠지만 이런 게 하나 있고 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어떤지도 상대적 평가도 합니다. 네. 주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내 세대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나는 중도야. 진보층이 많은데 여기서는 아니 보수층이 많은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좀 중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전 국민적인 생각 속에서 갖는 것도 있어. 어르신들은 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보수적이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르신들에 비해서 내가 좀 중도나 진보 쪽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아하는 정치 세력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게 정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난 민주당 지지자면 진보다. 그렇게 응답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아시는 맞아요. 얘기지. 예. 그리고 정치 이념을 물을 때와 생활 패턴을 물을 때 또 달라요. 그렇지. 사고하는 방식이나 생활 이런 스타일로 봤을 때 보수적이야 진보적 이런 건 또 달라. 왜냐하면 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워서 자빠져가지고 리모컨만 돌리고 앉아가지고 윤석열을 죽일 놈이요. 막 그러면서 나는 진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생활 패턴이 그런 거에 좀 둔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변화하는 거에 대한 적응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은 보수적이거든. 대개는 그렇죠. 개방적이 진보적이더라도 정치 이념 속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인간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게 달라요. 예. 생활과 정치적인 생각은. 근데 주로 이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응답을 하시죠. 대체적으로. 그러나 중도층과 무당파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무당파는 지지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무당파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지정당이 없어. 만약에 무당파야.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도 싫은 거야. 그럴 수 있죠. 당이 없다 나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나는 좋아하는 정당이 없어. 진짜로. 그런 사람 있어. 있어. 예. 두 번째는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것 같아. 내 이익을 대변하는 생활적 요구를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기존에 난 좋아했는데 어떤 정당을 실망했어. 이탈을 했어.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나는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어. 무관심층이에요. 그게 무당층이야. 그러니까 무당층이라 하더라도 순수한 무당층인 층이 달라. 아예 나는 한 번도 투표한 적도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 정치의 정자도 몰라. 이 사람들이 무당층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차지해요. 그다음에 기존 정당이 실망해서 나온 사람. 나 옛날에 좋아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나 옛날에 민주당 정당이 좋았어. 그때는 노회찬을 좋아했어. 근데 지금 좋아하는 정당이 없네? 나 무당파야. 이렇게 응답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정당이 없어졌으니까. 이렇듯이 기성 정당이 실망해서 없는 사람, 나의 이익을 대변해 줄 데가 없는 경우, 아니면 특정한 대선 시기에는 대선 후보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 대선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 정치인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죠. 왜냐면 아까 순수하게 정치에 정자도 꺼내지 마. 관심 없는 층이 분명히 있거든. 그게 무당층이거든. 예. 근데 중도층도 보수와 진보층에 비해서 투표율은 떨어져요. 예를 들면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도 그렇죠. 일부 무당층에 있고 보수 성향이랑 응당하는 사람도 일부 지지정당이 없어서 무당층에 있어요. 중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무당층의 분석을 해보면 이념 성향, 중도 성향이 많긴 하지만 소수의 진보층, 소수의 보수층도 있어요. 지지정당이 없을 뿐이지. 예를 들면 내가 진보주의자인데 나는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정의당이 마음에 안 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어. 그럼 무당층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제 일단락 됐고. 그러면 과연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중도 40%, 보수 30%, 진보 30% 이게 딱 규정되는 게 맞는 거냐?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뭐 박성민, 민슨 컨설팅, 박성민 대표 같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분포로 이념 성향이 분포는 돼 있는데 이념 성향이라는 게 딱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점이 없어요. 주관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보수 성향이 좀 강해. 있어. 보수 성향이 있는데 보수 정권 윤석열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열받아.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보수라고 응답을 했는데 보수라고 얘기해 쪽팔려. 그런 사람은 갑자기 이념상에 나 없다. 나 잘 모르겠다. 숨어버릴 수도 있고 나 중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민주당이 아주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아주 잘했어. 초창기 아주 잘했잖아요. 그럴 때는 나는 중도 성향인데 진보 세력이 너무 집권을 잘했거든. 문재인 정권 너무 잘해. 그러니까 자기는 중도 진보 또는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5점 척도로 모를 때 나는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도 진보라고 얘기하면 아까 중도 진보는 진보로 카운팅 되거든. 그러니까 옮겨간다고. 그 어떤 세력이 그때 굉장히 잘했다. 이래. 변하지. 변한다고요. 김건희도 변했잖아. 지가 진보의 두목이래잖아. 지가. 그래서 이게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3, 4, 3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게 고정불변은 아니다. 그래서
보수가 과표집이 됐니 진보가 과표집이 됐니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예. 그게 꼭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내란 세력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해서 네. 이제 결집을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있다가 함께 떨어져 죽자 이런 거잖아. 예. 그러면 전화가 와 여론조사 전화가 와. 예.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서 귀하는 어떤 성향이십니까 했을 때 예. 자기들끼리 짜고 야 너 20대라고 해라. 너 진보라고 해라. 너 호남이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두드러진 특성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꽃도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렇게 보수의 응답이 높은 적이 처음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답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진보가 22% 정도 응답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응답자 주관적 이념 성향의 그 비중을 측정을 해봤더니 진보가 22야. 근데 보수가 28이에요. 보통은 여론조사 꽃은 진보 쪽이 조금 더 많이 잡히거나 되게 그랬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꽂히니까. 근데 보수 쪽이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우스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조사기관의 성향에 따라 사람들이 달라져. 그거는 여론조사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네. 그거는 극히 일부에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총선 시점에 가보면 여론조사 꽃이 하거나 안심번호로 조사한 거는 거의 비슷하게 붙어요. 나중에는. 예. 처음엔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선거 시기에 보면 거의 붙어서 나온다고. 안심번호를 했을 때는. 전화면접 조사로. 그래서 하우스 이펙트는 굉장히 적다고. 그렇다면 지금 보면 김어준 씨가 운영한다는 여론조사 꽃이 진보적이라는 걸 다 알 텐데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그러면 진보 응답이 훨씬 많고 보수는 숨어버려야지.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최강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거짓 응답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연령대 같은 경우는 거짓 응답이 보수층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에 서울의 소리가 윈지코리아하고 조사했는데 20대들에게 추가 질문했다는 거잖아. 20대 누구죠? 그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듣고. 예. 그걸 적시하고 이거 누가 불렀냐 했더니 못 맞춘다는 거 아니야. 그거 외우라고 또 돌리더라 카톡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과거에 전통적으로 20, 30대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60, 70대 특히 이제 그 보수층에서 그런 거짓 응답. 왜냐하면 연령별로 20대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중치를 적용하니까 한 표가 아니라 1점 몇 표, 1.5표 뭐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60대, 70대, 50대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좋기 때문에 빨리 쿼터가 다 차버려요. 내가 예를 들면 그렇죠. 50대, 60대 이미 다 찼습니다. 해당 연령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화가 끊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다 가중치를 두는 거는 저는 다 알았는데 그러면 진보가 통상 한 27% 답변했는데 20만 답변했다. 이번 저기에서는. 그러면 거기다가는 가중치 안 주죠. 그건 안 주죠. 이거는 성 연령 지역이라는 그걸로만 적용하는 이게 이제 할당의 기준이고 쿼터의 기준이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념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나오든. 그런데 저희가 흥미로운 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걸 분석을 했냐면 최근 한 달 동안 여론조사 아까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물어봤던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공표되면 거기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을 하거든요. 전국 대상으로 전국 유권자 대상으로 조사했던 모든 걸 긁어보았어. 근데 50개가 되더라고요. 50개가. 50개를 다 분석을 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시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 일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일단 50개가 그러면 12월 3일 이후인가요? 그렇죠. 이게 며칠이냐면 12월 18일부터 1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딱 해봤는데. 아무튼 요 내란 사태. 내란 사태. 세 가지 시기로 한번 나눠봤어요. 뭐냐면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그러니까 1월 3일 날 1차 체포가 시도했다 불발이 됐잖아요. 그 전과 체포 불발된 다음에 2차 체포 전 1월 14일까지 1월 13일과 1월 14일 그리고 체포된 이후 1월 15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좀 보시면 보수 중도 진보 표집이 어떤지 잘 모름이라는 거를 빼고 백분열로 환산한 겁니다. 보시면 초기에는 보수 29.9 진보 31.3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 체포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보시면 보수가 34로 껑충 올라가고 진보는 26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서 그게 더 가속화되죠. 보수가 38로 높아지고 진보가 22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점에 따라서 근데 이게 보수라고 보기보다도 극우 세력들이 결집을 한 건데 그건 눈에 보여요. 이게 보이는데 더 자세한 5점 척도가 정확한 3점 척도와 5점 척도의 차이도 있어요. 5점 척도로 갈수록 진보가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를 할 때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팽팽해. 근데 ARS 조사만 하면 보수가 활성화돼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계음으로 올 때 안 받아. 진보층들은 이거 기계음으로 안 받거든. 근데 적극적으로 지금 보수층들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ARS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게 드러났어요. 보수가 같이 거기서 많이 드러나요. 표집이 많이 돼. 그리고 RDD와 안심번호의 차이도 큽니다. 안심번호로 그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이동 3사 휴대폰 가상번호를 했을 때는 보수와 진보가 팽팽해요. 엇비슷하게 나와. 근데 RDD만 하면 차이가 커져요. 보수가 엄청 많아져. 그래서 우리가 RDD 조사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RDD를 정확하게 무작위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명태균이 했던 방식대로 일부 자주 응답했던 이상한 DB를 혹시 섞지는 않았을까? 이게 의구심이 늘 있거든. 그런 부분을 뭐 정확히 해명이 안 돼요. 그 회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RDD 조사보다는 안심번호로 하는 게 의혹들도 없고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안심번호로 하면 진보와 보수가 팽팽합니다. 이것도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ARS 조사 당분간은 이런 구구들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ARS 조사와 RDD로 하는 조사는 거르고 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 전화면접 조사와 안심번호 쪽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지금은 그 말씀 드리고요. 중도층은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오는지. 아까 이거는 그렇죠. 표집에 대한 이야기했고 진보가 많이 잡히냐 중도가 많이 잡히냐 보수가 많이 잡히냐 표집에 대한 이야기했고 실제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론조사 꽃 거를 한번 보십시오. 저 보세요. 저 보시면 점점 그렇죠. 줄어드네 격차가. 1월 3, 4일 날 그 체포 실패했을 때 그때만 해도 32.5%포인트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2배 이상 앞섰어요. 그런데 11일 조사에서는 격차가 28.8로 줄어듭니다. 50.1대 33. 그리고 최근 조사에서는 15.1로 줄어듭니다. 중도층에서 46.3대 국민의힘 31.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최근 조사에서 1월 17일, 18일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5%포인트로 좁혀졌어요. 그 당연하죠. 예를 들면 봐봐요. 중도에서 15%가 나오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으면 3분의 1로 나눠먹는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진보하고 보수는 각 당에 결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중도에서 15% 얻었으면 나눠먹는다면 전체로 보면 한 5% 이기는 거지. 민주당이. 대략 그렇게 짐작이 되죠. 왜냐하면 진보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할 거고 보수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한다 치면 대충 비율은 엇비슷할 거고 그럼 중도에서 15% 이겼으면 중도가 전체 포지션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니까 중도, 진보, 보수가 나눠 갖는다 치면 전체 응답자 비율로 보면 5% 앞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러면 중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이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각자 그냥 자료 떠나서 그냥 장인수 기자님은 중도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치에 적당히 무관심하고. 맞지. 맞지. 어느 한쪽을 이제 매몰해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뭐 보통 그런 정도? 최강 의원님은? 저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였던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저관심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가 퍽이나 지식인인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뭐 이런 건방 떠는 것들 있잖아. 양쪽 다 문제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중도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많지 않을까. 자, 이제 뭐 그 의견 동의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한 6,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 민감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욕망의 정치에 굉장히 쉽게 무너져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 되는 정책. 뉴타운 확 쏠려. 뭐 부동산 정책 뭐 세제 감세해 주겠다. 뭐 이러면 쏠린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 경제 민감층이에요. 그래서 이념보다는 실용을 좀 중시하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말을 붙여줬어.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명분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 욕망의 정치에서 이제 한 거니까. 제가 아는 분이 완전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장흥인가 뭐 그렇고 학교는 다 광주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성향이 국민의힘 성향은 아니야. 근데 사업을 해요. 부동산 개발업을. 그러니까 최근에 만났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그리고 망할 것 같다 이거예요.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면. 근데 임기 채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요? 자기 너무 좋대요. 뭐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부동산이 윤석열 되고 나서 이렇게 아작이 났는데 이 부동산 개발업 하면서 너 사업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뭐 아파트 한두 채 사갖고 그 마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사서 개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대출 잘 나오고 규제 없는 게 장땡이라는 거예요. 맞아. 네.
그렇게 생각을 망하면 좋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는 알겠는데 내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면 윤석열이 집권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현재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기가 편하다. 자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대출받기가 좋나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렇대요. 나는 왜 대출을 그렇게 안 해주는 신용불량 아니야? 아니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니잖아요. 정권이 찍혀서 그래. 찍혀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세금 폭탄론 막 쟤네가 문재인 정권도 막 공격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세금 폭탄. 이게 아픈 거야. 그 프레임에 걸리면 이런 중도층들은 쉽게 무너져요. 사실. 지이익 앞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중도층이 좀 많다. 늘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에 민감하잖아요. 사실 서울에 집값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이제 최강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정치 저관여층.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제목 장사하고 가짜 뉴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정치 저관여층이니까 뭐 깊게 안 들여다봐. 그리고 양비론에 현혹됩니다. 양비론. 그리고 투표 참여율도 떨어지죠. 당연히. 자, 여론조사 꽃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냐면 뉴스도 무엇을 통해서 너 접근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너 주로 봐? 뉴스를, 정치 뉴스를. 이거 물어본 거야. 자, 그 결과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거 재밌어요. 보시면 43이 뭐였냐면 43이 방송 매체예요. 공중파 이런 방송 매체 43인데 유튜브가 32야. 엄청나죠 이제 유튜브가. 그리고 세 번째가 포털 뉴스나 인터넷 뉴스가 18.2로 세 번째를 차지했는데 여전히 방송 1등이라는 게 나는 신기한데. 아 그래도 저 정도면요. 유튜브가 32라는 건 센 겁니다. 근데 중도층에서 보시면 저 방송 매체가 38.9로 줄어들고요. 유튜브도 28로 줄어듭니다. 전체에 비해서. 근데 포털 뉴스와 인터넷 뉴스가 25.8이야. 그만큼 포털 뉴스하고 인터넷 뉴스를 중도층은 많이 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깊이 있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보는 거야. 그래서 제목 잔사. 이 가짜 뉴스 빨리 이거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실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는 오히려 깊이 있게 자기가 원하는 방송을 쭉 보는 성향이 있네요.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층들은. 그래서 우리가 언론개혁 굉장히 중요하고 포털에 장난치는 거 이거 막아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되는 집에 붙어 힘센 놈에. 그래서 대세 편승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힘이 세다. 요즘에 이게 중도층이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계엄? 내란? 이 새끼도 안 되겠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민주당 쪽에 딱 온 거야. 탄핵 찬성 쪽으로 싹 붙은 거야. 근데 정광훈 막 이런 애들이 막 난리치고 오니까 뭐 시위대가 엄청 모여있고 막 뭐 전문에도 붙는다고 하니까 막 저쪽이 센가? 또 갈팡질팡 눈치 보고 대세가 누구지? 누가 정권을 잡지? 이런 걸 따져보는 자기 줏대보다 흐름에 쫓아가는 그래서 힘센 사람이 정권을 먹는다고 하잖아. 힘센 세력이 정의로운 세력보다 이런 대세 편성.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면 여론조사가 그래 중요해요. 이 중도층들은 여론조사를 그 수치를 믿어요. 장난치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누가 앞서 있다 하면 쏠려가.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세론을 여론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중도층을 노린 거예요. 어차피 보수와 진보는 각자 지지하는 후보 이재명, 윤석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아니라 생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속 터지는 스타일이야. 뭔 말을 하면은 자기 주관도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다가 맞아요. 어디 가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또 막 아는 체하고 진짜 짜증나. 진짜 속 터지는 스타일. 그 나훈아 같은 경우가 보수주의자인데 우리 지난번 비판했으면 좌쪽은 잘했나 뭐 이런 식의 왼팔 이런 식의 괴명하게 물타기 하죠. 그 다음에 이 중도층이 스윙보트가 많죠. 이게 이제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요 실제로. 한 이 중도층이 약 한 40%가 된다면 투표율로 보면 한 20%, 25%가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대선 때. 40% 그렇죠. 중에 한 25% 하는데 그중에 스윙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탄핵이나 계엄이나 이런 거 보고 이번에 이쪽을 찍어야겠네? 이번에 이쪽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안철수가 마지막 윤석열 손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중도층 일부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5, 60대는 되는 쪽에 붙는 거고 그다음에 2030 중에서 이공계들 안철수 약간 좋아했던 층들이 있잖아요. 이공계 일부 걔네들이 이제 붙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5, 60대, 70대가 붙었던 거는 이쪽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스윙보터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선거 때마다 그 2층이 그래도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들이 태도를 좀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자질에서 능력적 요소만 따지는 게 아니라 능력적 요소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뭐 품격, 뭐 도덕성, 합리적인가 막 이런 걸 이제 약간 따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같은 사람이 이런 함정에 빠진 거야. 마치 그 층이 나를 밀어줄 것 같은 착각을 가졌지. 뭐 엄숙주의, 뭐 엄정 얘기하고 품격 막 이런 식으로 고상하고 맨날 하나만 하는 얘기. 하나만 하는 얘기. 그렇게 해요. 이들이. 점잖은 걸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있어요. 맞아요. 이런 스타일이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이들 중도층이 시대의 흐름을 중시는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기회예요. 뭐냐면 선진국 흐름을 좀 쫓아가요. 예를 들면 선진국의 낙수효과 끝났대.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요. 미국에서 그거 안 된대. 받아들여요. 유럽이 이런 거 한대. 그래? 약간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래의제 얘기를 많이 꺼내는 이유가 이 중도층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고상한 척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자기가 나라 걱정을 내가 하는 거야. 야, 우리 자식 때는 말이야. 나는 그래도 잘 돼야 할 텐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후보가 그 10년 뒤, 20년 뒤 이야기하는데 맞는 얘기 아니야? 이런 거를 폼을 좀 잡아요. 사실. 이해되시죠? 그런 층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안정을 추구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시끄러운 거 싫어해. 일단 체질적으로 싫어요. 시끄러운 거, 싸우는 거. 그래서 맨날 중도층들 얘기하는 싸우지 마세요. 정치 싸우지 마세요. 의원들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체포정국에서 이 갈등이 첨예화된 이 정국을 못마땅해.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사실은 체포를 빨리 했어야 하고. 맞아요. 이걸 늦춰지니까 아까 중도층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좁혀진 이유는 시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거야. 미래가. 그걸 싫어합니다. 빨리 끝내고 힘을 보여줬어요. 힘을 보여줘야 돼.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갈등보다는 이들은 통합을 좋아해. 어쨌든 좀 그만 싸우고 힘 좀 합치지. 근데 선과 악, 원인과 결과 이런 걸 꼼꼼히 안 따지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윤석열이 버티기 정국으로 나섰던 이유는 보수가 결집하는 것도 노린 거지만 그거가 한편으로 중도층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노린 거예요. 이들이. 참 아픈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좀 짚어봤고요. 대표적으로 주변에 중도층이 좀 있습니까? 중도층 성향의 정치인들은 좀 있죠. 몰라, 나한테는 얘기 안 하니까. 혼날까봐 얘기하는 거야. 중도라고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중도층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아까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딱 결집되면 거의 40대 40 싸움이잖아요. 거기서 중도층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실제로 중도층이 행사해요. 다만 이런 탄핵 때 계엄 탄핵 이런 정부가 좀 다릅니다. 지난번 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합니다만 탄핵 있을 때가 2017년 대선이었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안철수가 21% 얻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가 24를 얻었고 문재인 후보가 41%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이 7, 심상정 6% 얻었거든요. 그럼 21% 안철수 표가 과연 보수표냐 이거 보수표 아니거든요. 그렇게 분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안철수를 밀었던 사람들 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중도층 일부가 주로는 호남이었어요. 왜 박지원부터 의원들이 다 호남 의원들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안철수를 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는 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때. 그래서 그걸 보수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안철수 표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은 진보표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심상정 표까지 하면 맥시멈이 민주당 이쪽 진보표가 60이 나와요. 맥시멈이. 60이 나오고 적게 잡아도 55 정도 나옵니다. 그럼 55대 45 게임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 얘기는 보수가 5% 정도는 최소 이탈했다. 6대 4 구조였으면 60대 49 10%까지도 이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라는 변수 때문에 귀책사회가 보수 쪽에 있었기 때문에 5에서 10%는 이탈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잠시 지금 저들이 파시즘 광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잠시 혼탁해져 있지만 민심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헌재에서 파면되면 제자리를 찾는데 중요한 거는 헌재 파면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헌재도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 적극적 응답을 해야 한다. 그 부분 분명히 중요합니다. 너무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까지는 아니다. 중도라고 스스로 포지셔닝 하거나 외부에서 볼 때 중도인 사람도 투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투표 맞아. 안 하는 사람은 괜찮아. 그렇지. 근데 투표를 하는 게 이제 해악을 미치는 거거든. 맞아.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조용히 투표만 하면 갈아가면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되게 기자나 교수의 그런 부류가 많은데 지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 다 분석하고 있어가지고 야 이쪽도 참 그런 뭐 하는가 저거 나쁜데 이 윤석열이 뭐 내란을 일으켜서 뭐 저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여서 나쁘지. 근데 이재명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투표하러 가서는 윤석열 찍는 놈들이거든. 맞아요. 아닌 척하면서 중도인 척 행세하는. 맞아요. 이것들이 나는 제일 싫어요. 맞아요. 그 대표적으로 중도하면 떠오르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중도 성향의 정치인.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뭐 언론이 띄우고자 했던 정치인들 중에 많죠. 반기문, 안철수. 맞아요. 옛날에 고건. 고건. 예, 그렇죠. 고건. 그다음 뭐 정몽준을 중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쪽으로 가려고 하진 않았으니까. 뭐 손학규, 정은창. 그렇죠. 손학규. 그런 사람들이야. 이낙연. 기자들이 좋아하죠.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기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스타일인가 물에 물 탄 듯. 스트레스 탄 듯. 그리고 품격 막 이런 걸 서울대 출신 특히 많고. 그거 중요해요. 서울대 출신 많아요. 솔직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이 깔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건 그냥 객관적인 팩트잖아요. 그건 뭐 평가의 영역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주관적 평가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재명은 뭐 안 돼. 뭐 이런 식의. 예. 그게 뭘까? 그러니까 가짜는 것들이고 나쁜 놈들이지. 뭐 옛날에 정주영 빨아줄 때는 그럼 정주영이 뭐 학벌이 좋아서 그랬어? 그건 돈 주니까 그러는 거고. 재벌이니까. 그거는 재벌이 스펙인 거야. 나쁜 놈들이지. 무슨 재벌 스펙은 서울대보다 몇 명 안 되니까 더 쳐주는 거죠. 그럼 거기 붙어야지 또 먹을 게 있고. 그러니까 중도가 사실은 신기루잖아요. 허상이잖아. 근데 이념이 아니거든. 그럼요. 근데 그걸 이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계속 이 중도, 민주당이 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게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을 늘 하거든요, 보면.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사람은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는 유능함에 그렇죠. 유능함. 꽂혀요. 유능한지. 그러니까 유능한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에 매료돼요. 뭐를 이뤄내야지. 그렇죠. 이뤄내야지. 뭐라도 확실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우리가 했던 얘기지만 계곡을 철거했을 때 계곡 상인들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과격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재개발했죠. 그때 청계천 상인들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청계천 상인들을 떠올리면서 아우 이명박이 그래도 그거 너무했지 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결과를 보고 해냈다. 이거에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민주당이 좀 집권을 하면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말하는 일종의 품격 갈등 지향형이 아니라 뭐 통합 지향형, 안정 지향형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사실 내실은 없이 껍데기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그 수법을 알아. 그러니까 일단 말을 천천히 해야 돼. 의원님 안 돼. 아니 내가 지금부터 해볼게. 말을 천천히 하고 서울말을 하고 서울말을 안 돼. 그다음에 말하면서 영어 단어를 살짝 섞고 뭔가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더 있어 보이려면 통계 수치를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여론의 흐름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중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안 어울린다니까 보셔야 한다. 얼굴도 웃는 상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웃는 상이야 돼.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작심하고 기자라는 책에서 34.23%의 중도층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그게 또 특징이 말하는 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 자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못 알아듣지. 이게 문제거든. 못 알아듣. 그러니까 중도를 표방했던 그 정치인 중에 대선 레이스 뛴 정치인들 유심히 보면 초반에는 잘 나가. 왜냐면 아까 언론이 막 좋게 써줘. 그리고 양비론을 막 해. 이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하면 뭔가 있어 보여. 근데 좀 지나면 껍데기 다 벗겨지잖아요. 얼마나 자기 중심이 없는지가 드러나. 그러니까 양비론을 커왔거든. 그래서 자기 중심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팬덤이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지지자가 맞아요. 똘똘 뭉쳐야 하는데 막연히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 강도가 약한 거야. 진보 측의 대표적인 정치인들 뭐 이재명 대표 뭐 이쪽에 보수 쪽에 뭐 한동훈 있다 치면 그래도 팬덤이 있잖아요. 크기는 다르지만 열정적인 근데 중도층은 그런 게 약해요. 안철수 봐. 맞아요. 별로 안 세 팬덤이. 그리고 그렇죠. 갈수록 협공에 처해. 그 양쪽이 활성화돼. 지지자들이 그럼 여기 협공을 당해. 토론에 또 약하지. 약하지. 내용이 없고 없어. 입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토론을 한 판판이 깨지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첫 끝발이 개끝발이에요. 되게 중도 성향의 정치인들 안 된다 그 얘기고 지금 그러면 중도층은 그러면 지금 대선 후보 누구를 지지하는지도 한번 수치를 한번 가져와봤는데 여론조사꽃 조사감 처음 보실래요?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가 40.3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2등이 김문수야. 여기도 김문수네. 여기도 김문수. 오세훈 7.1, 2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안철수 저 봐요. 안철수 3.6밖에 안 나와요. 예. 이준석 2.3. 그러니까 중도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이는 끼지도 못했어. 이준석 뭐 이런 층이잖아. 안 껴요. 김문수라고 응답한 거 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김문수를 좋아하는 사람 중도 스타일에 꼭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좀 세 보이니까 김문수가 예를 들면 약간 중도 보수 정도 자기가 지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보수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중도라고 얘기했어. 근데 좀 센 스타일 좋아해. 예. 그런 사람이 있거든. 김문수로 가는 거야. 이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예. 중도층에서도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큰 격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논란거리인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 네. 중도로 우클릭해야 된다. 그렇지. 집 산토끼를 잡아야 된다. 산토끼가 먼저냐 집토끼가 먼저냐 네. 늘 논란. 예. 야, 이거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도부를 흔들거나 유력 대선 후보를 흔드는 기제로 이게 늘 작동해. 그렇죠. 항상 이게 그 바탕 논리야. 이게 무슨 순수한 뜻이 아니라 저쪽이 집토끼에 가게 그럼 저쪽 후보를 흔들기 위해서는 산토끼 전략 계속 얘기하면 흔드는 거야. 그럼 중심으로 지가 민주진영과 당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국민들을 최대한 포용하면서 가야 됩니다. 뭐 오늘도 오늘 녹화 시점이 화요일인데 임종석 전 실장이 한마디 했던데 그쵸.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임종석 전 실장한테 바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투쟁의 현장 사람들이 뭘 절규하고 있는지 그런 데를 묵묵히 다녀봐라. 그러면 변화된 흐름 그쵸. 사람들이 이야기를 체득할 텐데 관념 속에서 과거 자기가 정치할 때 그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막 판단하려면 안 되고 특히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거든. 그쵸. 지금은 타이밍이죠. 저 내란 세력들이 진짜 폭동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뭐 민주당한테 내부 총질하는 게 누구한테 도움됩니까? 괜히 대선 나오려고 또 저러나 보다 이렇게 한 방에 보내거든 사람들이. 왜 그런 평가 뻔히 알면서 지금 시기에 왜 하냐 이가.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이제 주목을 받고 학생운동이나 또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일찍 국회의원이 된 소위 386 운동권 출신들의 어찌 보면 공통적인 질병 같은 증세예요 이게. 아 내가 다 해봤는데 세상 이치를 내가 어느 정도 다 알고 다 옛날에 다 그거 다 있었던 일이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근데 지금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탄핵을 하려면은 미리 다 얘기해서 숫자 헤아려 놓고 완벽할 때 해야지. 무슨 뭐 될 때까지 한다 이런 게 어딨어? 뭐 이런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본인들 얘기 들어보면 또 지가 가장 실용적이야. 내가 다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바고 네. 세상에 그렇지 않다. 이 기자들이 보면 이제 그런 기자들이 있어요. 이게 기자인지 비평가인지 모르겠는. 남 기사 쓴 거, 남 취재한 거 맨날 비평만 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어요. 뭐 그렇죠, 쟤는 그렇지. 취재를 어떻게 했니, 뭐 맞아, 어땠니, 맞아. 뭐 저거는 제대로 취재한 게 아니라 그냥 진행 뭐 하지도 않고. 예, 주워 들어온 제보 어쩌다 갖고 그 어떻게 주워 갖고 한 거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가 하는 일은 취재를 해서 예.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남들이 많이 보는 기사를 내면 돼요. 그 정치인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이 비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떠니 이재명이 어떠니가 아니라 자신이 정치인이라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라. 그거 나는 네,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라. 왜 자꾸 남 욕하고 있냐 그러니까 뒤에서. 이재명 대표가 왜 이만큼 지지도가 높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왜 지지하지? 그 당원들은 왜 그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당원들이 구성이 왜 됐지? 이유가 뭘까? 계속 추적하다 보면 쭉 나오거든? 네. 이해가 된다고. 그리고 왜 친노가 친문이 됐고 친문이 친명으로 변화했지? 대다수는? 물론 아닌 사람들 일부는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변화했거든. 왜 그러지? 알아야 돼. 그리고 친문 중에서 고상한 척하고 폼 잡는 사람들을
지금 당원들이 싫어하지? 이유를 알아야 돼. 친문임에서 친명임에서 최강욱 의원님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많이 있거든. 열심히 싸우는 분들이. 왜 이런 분들한테는 당원들이 좋아하면서 임 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왜 그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왜 갖고 있지라는 거를 파헤치다 보면 사람들 만나서 듣다 보면 경청하다 보면 다 밝혀질 텐데. 그러니까 꼭 지금을 보지 않아도 지보다 한 세대 앞 사람들을 봐도 돼. 지들을 정치권으로 영입했던 끌고 들어왔던 동교동계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뭔 소리 하고 다니는지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금 어떻게 볼까를 반추할 수 있거든. 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그 시점이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뭔가를 다 알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는 거 위험합니다. 맞아요. 한때는 촉망받던 정치인 아닙니까? 임종석 그 전 실장 같은 경우도 한 시대를 또 실제로 영민하고 똘똘한 면도 많이 있어요. 아니, 긍정적 요소들이 많아요. 자산이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로서 저도 사실은 이제 어떤 민주당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자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한 2-3명 정도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판이 재밌어지고 좋아지고 저쪽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여지도 늘어나요. 한 명이 강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있고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런 대안이 돼야지.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고 툴툴대고 있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본인이 먹어라. 이재명을 누르고 본인이 먹고 탄탄한 대선 후보가 되든 하면 아니 뭐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쏠리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툴툴대고 있으면 그거 극복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차기야 이재명 대표 위협할 민주당의 인물은 없다고 보고요. 차차기는 그런데 차차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장인수 기자도 있고 최강욱 전 의원도 계시고 이럴 때 놀려먹어야지. 언제 놀려먹나. 박수영한테 놀려서 못해. 차차기는 안 될 것 같고. 진짜 차차기를 보니까 인물들이 질비해. 그러니까 그런데 열심히 같이 뛰시면 되죠. 그런데 아까 이제 이야기한 대로 집토끼가 당연히 먼저인데 산토끼 전략을 나중에 이제 중도층을 겨냥하러 나가잖아요. 집토끼가 결속이 되면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유능한 세력으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같아요. 유능한. 그러면 유능함이라는 거는 경제 민생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미래 의제를 좀 주도하는 뭔가 설레게 하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거 회기 투표가 아니라 전망 투표이기 때문에 대선은 희망을 좀 불어넣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구도 자체를 너무 이제 예를 들면 후보 개인기 싸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탄핵에 대한 찬반, 계엄에 대한 찬반, 이 파시즘에 대한 동의 여부 뭐 이런 큰 구도들이 있잖아요. 그건 갖고 가되 인물적인 측면의 캠페인의 부분은 또 희망적인 캠페인도 부분적으로 전개해야 하니까 그런 경제 민생이나 미래 의제에서 주도해야 한다라는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당이 일사불란해야 한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뼈저린 경험을 했잖아요. 이낙연 쪽 사람도 안 뛰었잖아요. 이러면 안 돼. 맞아요. 분열이 되거나 아니면 딴소리 나온다든가 그래서 저기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이런 평가 나오면 누가 그 집단에게 정권을 맡깁니까? 국민들이. 안 맡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관리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끝으로 두 분도 중도층 어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사실 이번 이 내란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흔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윤석열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었어 지난번에. 근데 윤석열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진짜 나라 걱정 때문에 탄핵은 안 된다.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여전히 제가 만난 그 윤석열을 찍었던 분들은 그걸 보면서 참 조금 답이 없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때보다는 이탈표가 좀 적을 거다 보수층에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뭐 경험의 폭이 좁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중도층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전략적으로 뭐 옳은지 어떤지는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나서면은 뭐 또 대권병 걸렸다고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나섰을 때 민주당이 정말 유능하고 빠르고 일 잘하고 이제 이념 뭐 지향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데
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좀 가능성이 보여요. 네, 희망적입니다, 저는. 네, 사람이 많이 바뀌었죠. 네. 네. 그게 어려운 게 불만, 분노도 있지만 지금 계엄이나 내란의 분노도 있지만 불안하거든. 이 나라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파시즘까지 드러나니까 이 광풍이 몰아치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또 처지도 있다. 차원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주변에 이제 윤석열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그 중에도 또 있었어. 80년대의 운동권이었다가 뭐 사업안에 어쩌네 하다가 또 뭐 강남에 사네 어쩌네 하면서 몰래 윤석열 찍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새 좀 자백들을 하더라고요. 자백이. 진짜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형하고 나하고 알고 지낸 세월이 지금 거의 40년이 되는데 그걸 딱 윤석열이를 찍으러 가는 순간 내가 안 떠오르더냐. 당신하고 나하고의 인간적인 정리나 이런 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닌데 이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야 솔직히 말해서 우정보다 이익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찍었다. 근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지원금 같은 거 많이 못 받고 문재인 정부 때 그 규제를 많이 당해서 속상해서 찍었다 이거야 윤석열을.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니까 주더냐 돈을. 안 주더래. 그러니까 그거 안 주고 사기당하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 바보라고. 그러니까 인재사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들인데도 내가 그냥 그러니까 형은 야,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반항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한국 사회가 아직 수준이 그렇게 자기가 가늠하는 것만큼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극우가 이렇게까지 준동할 줄 몰랐다 자기는. 그렇죠. 그거 놀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는 그게 정리된 상황에서 약간의 보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합리적 보수라는 건 없는 거고 자기가 보니까 목소리 못 내잖아. 극단적인 보수만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뿌리 뽑을 때까지는 자기가 반성하고 앞으로 나한테 금융으로 사줘야겠대. 금융으로. 좋네요. 금융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좀 늘 고심해야 하는 게 사실은 급격한 그 변화,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진보 색채를 굉장히 강화해서 선명한 노선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있는 중도층도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이게 하는 거거든. 일단은 집권을 해야 돼. 맞아요. 그 속에서 절묘하게 선택을 잘해야 한다. 줄타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세금 정책, 부동산 정책, 뭐 규제 관련된 정책들은 조심조심 다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문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광수 대표가 경제 전문가 이야기하듯이 AI 시대에는 또 에너지,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듯이 옛날에 탈원전 하면 딱 민주당 표 딱 이렇게 선명하게 딱 그어졌던 게 있었다면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절충하면서 가는 지혜도 갖춰야 아마 중도층들이 수권 세력으로 수권 정당으로 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니까요. 좀 왜 이렇게 화끈하게 못해? 색깔이 좀 불분명해 이런 불만들 가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통적 지지자들 중에 대선 레이스가 실제로 본격화되면. 그렇지만 반드시 집권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중도층 분석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